여러분들의 13월의 보너스를 위해 제가 정보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지난 시간 소득이 원래 없었던 것과 같이 공제를 해주는 이 소득공제를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소득공제를 해주고 나면 바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세금은 바로 이 과세표준, 과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과표는 얼마일까요? 궁금하시죠? 같이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의 소득이 4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근로소득 공제를 먼저 계산합니다. 지난 시간 간단히 보고 넘어갔던 이 근로소득 공제가 조금은 생소하실 텐데요. 여러분이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선 일단 최저생활이 보장되어야겠죠. 해서 국가는 여러분의 최저생활 배려를 위해 소득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 줍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4천만 원은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의 구간에 속해 있네요. 그럼 근로소득 공제액은 750만 원 플러스 1,500만 원 초과 금액의 15%입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보면 1,125만 원이네요. 세전소득 4천만 원에서 1,125만 원 근로소득 공제를 해주면 2,875만 원 근로소득 금액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소득공제를 내줍니다. 인적공제와 카드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 자, 이러한 것들을 해주는 거죠. 해서 총 소득공제로 875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여러분들의 과표는 바로 2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된 과표 2천만 원에 세율을 곱해줍니다. 세율은 보시는 것과 같이 나의 과표 구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 전기세 폭탄 맞아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보통 언제인가요? 여름이죠? 에어컨 때문에. 조금만 많이 써도 이 세금이 무시무시하게 늘어나는 걸 보셨을 텐데요. 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을 누진세라고 합니다. 소득이 높아지면 이 세율 또한 높아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 연봉이 7천이고 소득공제 후 과표가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이 5천만 원 중 1,200만 원까지는 6%로 계산합니다. 1,200만 원 초과부터 4,600만 원까지의 3,400만 원은 15%로 계산합니다. 4,600만 원 초과 5천만 원까지의 남아있는 이 400만 원은 24%로 계산한다는 말입니다. 늘어나는 소득은 더 높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말이죠. 해서 사람들은 없는 소득과 같이 공제해주는 이 소득공제라는 것을 적극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의 연말정산을 이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앞서 계산된 과표 2천만 원은 세율 15%에 해당되네요. 그렇다면 2천만 원 곱하기 15%를 하면 되나요? 아니죠. 자, 1,200만 원까지는 6%로 계산하고 나머지 800만 원을 15%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총 192만 원이네요. 계산을 여러 번 해야 되니까 귀찮다고요? 빠른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이 누진공제를 활용한 방법인데요. 표에 나와 있는 나의 과표 구간을 바로 계산해 줍니다. 자, 2천만 원 곱하기 15% 그리고 이 누진공제액 108만 원을 빼주는 거죠. 계산하면 192만 원. 위와 동일하죠? 이렇게 계산된 것을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자, 192만 원. 많죠? 이게 전부 세금이냐고요? 갑자기 우울하시죠?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하나 있었죠? 맞습니다. 바로 세액공제. 지금부터 6가지 방법의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여보겠습니다. 아니, 돌려받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험료. 납입액 100만 원 한도에서 12%를 세액공제해줍니다. 즉, 연간 100만 원 이상의 보장성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요, 연말정산 시에 12만 원을 돌려받으시게 됩니다. 두 번째, 의료비. 연봉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15%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연 700만 원 한도입니다. 즉,
연봉이 4천만 원인 근로자가 이 200만 원을 의료비로 지출했다면 연봉의 3%인 12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인 80만 원에 대해서 15%로 세액공제 받는 것이죠. 12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감기와 같이 가벼운 정도의 의료비 지출은 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거나 수술과 같은 많은 비용이 지출된 경우라면 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또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중!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 시력이 좋지 않아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끼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판매처에서 영수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에 제출하세요. 이 시력 교정용 안경과 렌즈는 직접 청구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휠체어, 이러한 장애인 보장구 구입 또는 대여 비용 또한 구입 영수증을 판매처에서 발급받으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교육비. 내 자녀가 아직 초등학교 취학 전의 아동이라면 유치원이나 태권도 도장이나 피아노 학원 이런 곳에 다니기 위해 냈던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는 이 사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부터는 공교육에 대한 수업료, 입학금, 교복 구입비, 교과서 대금 이런 거와 같은 공교육 관련된 것들만이 교육비 공제에 해당됩니다. 제게 자주 물어보시는 몇 가지 질문만 답변 드려볼까요?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6살 제 딸이 피아노 학원, 태권도 도장을 다니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취약전 아동의 사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맞죠? 초등학교 3학년인 제 아들이 영어 학원을 다니는데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초등학생부터의 사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딸이 사립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수업료 170만 원과 기숙사비 3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거 가능한가요? 170만 원의 수업료는 가능합니다. 기숙사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될 것 같은 게 안 되기도 하고 안 될 것 같은 게 또 되기도 하죠. 다음 네 번째, 기부금. 이재민을 위한 구호공포 같은 경우 국가와 관련된 이 법정 기부금으로 포함됩니다. 불우이웃 돕기나 헌금 등과 같이 문화, 종교, 자선 등 이런 공익성을 띠고 있는 것은 지정 기부금에 해당됩니다. 그 외에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등 다양한 종류의 기부금이 존재합니다. 연말정산 시 내가 기부했던 금액이 혹시 자동으로 적용이 안 되어 있으시다면요, 이 관련 기관을 통해 꼭 확인해 보시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만 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월세 세액 공제입니다. 내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월세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연 750만 원입니다. 연간 월세로 낸 금액이 총 800만 원이라면요, 이 한도 750만 원의 10%인 7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가 만만치 않기에 이게 작은 돈이 아니죠.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이 아셔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상 본인 명의, 그리고 전입신고하셔서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해두셔야 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월세 냈던 이 계좌이체 영수증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나 2년 전에 월세 1년간 살았는데 이거 세액공제 못 받고 날린 건가? 이런 분들 지금 계시죠? 미처 알지 못해 세액공제를 못 받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돌려받으세요. 마지막,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도 노후 준비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하면서 이 세금도 돌려주는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연간 700만 원 한도 내에서 12% 또는 15%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득이 5,500만 원 미만이라면 15%를, 5,500만 원 초과하신다면 12%를 돌려받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는 최대
400만 원이고요. 퇴직연금 계좌는 이 연금저축 계좌를 포함해서 최대 7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소득이 4천만 원입니다. 연금저축 계좌에 연간 400만 원, 퇴직연금 계좌에 연간 3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연말정산시 총 700만 원의 15%인 105만 원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많이 주죠? 내 돈 저축하는데 돈을 또 주네?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계좌들은 언제 사용하죠? 맞습니다. 노후에 사용하죠. 그렇게 필연적으로 장기간 돈이 묶이게 됩니다. 근데 만약 유지를 못하고 계좌에서 이탈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여태껏 매년 받았던 세액공제액을 한 번에 토해내게 됩니다. 엄청난 세금 추징을 당하겠죠. 부담 없는 선에서 신중히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액공제까지 알아봤습니다. 앞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바로 이 세액공제액을 차감하면 비로소 나오는 것이 결정세액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결정세액과 여러분들의 소득에서 자동 차감되었던 기납부세액을 비교합니다. 결정세액이 크면 추가 납부를, 기납부세액이 크면 환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마지막에 차감징수 세액입니다. 플러스이면 추가 납부를, 마이너스이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소득부터 차감징수 세액까지, 자, 이 계산 과정과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세금이 생소하셔서 상당히 어려우시다고요? 맞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허나 챙길 건 챙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13월의 보너스를 위해 제가 정보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홈택스의 예상세액 계산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통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과정을 손쉽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공제에도 직접 넣어보시고 세금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음하거나 체했을 때 가끔 토하시죠? 기분이 어떠신가요? 좋지 않죠? 고통스럽습니다. 이 연말정산은 1월에서 2월에 진행됩니다. 지난 한 해를 정리하고 또한 맞이하는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새 출발을 고통스러운 토로 시작하시겠습니까? 기분 좋은 보너스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여러분들의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해줍니다. 허나 우리 주변에선 이 공제를 제대로 몰라 금전적 손해를 보는 분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죠. CFP가 알려주는 재테크의 경제는 몰라서 또는 어려워서 손해보는 분들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좋은 정보, 유익한 정보로 꾸준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